그래서 그런 모델들에 따라서 그런 것들도 이제 유무나 정상 상태를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선 이 안쪽에서 살펴볼 것들은 이제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이드로 보시면 이 링크와 활자가 연결되는 마지막 링크하고 이 그 관련 구조물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너무 안쪽에 얘네들을 말하는데 이 링크가 너무 이렇게 뭐 휘어 있다든지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이 활자들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다 눌러보고요,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이 정상 여부를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첫째는 제대로 갔다가 제대로 오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갔다가 이 키캡을 놔도 돌아오지 못하고 끼어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간단한 문제인지 아닌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글씨 상태 확인하고 활자집, 리본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기본적으로 타자기의 기본적인 성능을 이제 대부분 확인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모델도 사실은 이제 모든 기능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이 타자기는 아니에요. 여기 물론 빨리 가게 하는 기능, 그 다음에 뭐 탭 기능도 이렇게 달려 있지만, 탭 기능 다음에 막 사납죠. 근데 이 탭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 일정 간격으로 사용자가 지정할 수도 있고, 어떤 모델들은, 이 모델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데요, 얘는 이제 탭이 되긴 되지만 이게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 딱 이 10포인트마다 제조사에서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탭을 결정해 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탭이 딱 그때마다 딱 걸리든지 아니면 작동 안 하고 그냥 확 지나쳐 버린지, 이거를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탭을 자기가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모델들은 주로 이쪽에, 이제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델은 이제 이 타력의 정도를 조절한다고 했는데, 이 탭을 개인적으로 본인이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도록 해놓은 모델들은 여기가 보통 타력 조절이 아니고요, 여기가 탭 세팅입니다. 그래서 위로 한번 탁 누르면은 그 부분에 탭이 딱 설정이 되고, 그 자리에서 탭 설정된 곳에 도달했을 때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탭이 이렇게 지워지도록 기계적으로 그렇게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이게 탭이 그 관련 부품들이 나르게 뒤쪽 밑으로 해서 이렇게 그 쭉 나열이 되어 있고, 그 미세한 이 촘촘한 그 탭이 결국 이 한 칸 한 칸마다 탭을 설정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되겠죠. 그런 그 미세한 그 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것들에 대한 결정값을 주는데, 그 스토퍼들의 작동이 원활한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거는 사실 육안적으로 보시려면 나르게를 뒤집어서 안쪽으로 보면 이게 저 안에 그 탭의 날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고 제대로 이게 레버가 작동을 하는지, 또 작동을 했을 때 탭을 눌렀을 때 그 위치에서 탁 이렇게 그때 원하는 만큼만 가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타자기도 제가 더 이상 이렇게 손을 보진 않았는데, 사실 이 메인 스프링 여기 보시면요, 여기 지금 줄이 하나 보이고, 여기 이제 회전하는 여기에 이렇게 줄이 감겨져 있죠. 이 모든 나르게를 이동시키는 힘의 근원이 된 메인 스프링입니다. 메인 스프링이라서 이가 결국은 풀렸다가 장력으로 다시 감아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지금 보면 이 힘의 절대 값이란 게 사실 뭐 매뉴얼 상에서로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지금 보면 사실 이 나르게 무게에 비해서는 좀 힘이 과한 거는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되면 좀 풀어서 약간 한 반바퀴라도 풀어주는 게 맞는데,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긴 쉽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메인 스프링 상태의 이 줄 상태는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줄은요, 보통은 이 줄이 이 사이로 들어가서 이 나르게 끝부분에 이렇게 걸립니다. 이게 보시면 이 줄이 보이시죠? 이 줄이 이렇게 있고, 줄이 있고, 이 줄이 제일 끝에 이 틈 슬릿이 있어서, 슬릿 사이에 이 끝에 매듭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매듭이 지어져 있고, 매듭을 이렇게 걸어 놓은 거예요, 다만. 그래서 이게 이 사이로 끈이 계속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아까 보신 여기에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더 걸리는 건데, 이 줄이 결국은 오랫동안 쓰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렇게 마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 상태가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제대로 좀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이게 부드럽게 잘 작동하는지, 이 회전에서 소리가 나진 않는지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안쪽에 이렇게 시계 태엽처럼 태엽 스프링이 들어 있거든요. 판 스프링이 이렇게 감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풀리면 이쪽으로 갈수록 스프링이 더 감겨서 힘이 더 세지는 그런 구조인데, 이게 끝까지 나르게가 이까지 전달할 지금 이게 이제 나르게가 제일 끝까지 이쪽으로 가게 된 경우죠. 그럴 때까지 이 힘이 충분하고도 남아야 됩니다. 물론 너무 세면, 지금 얘는 조금 너무 센 감이 없잖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세면 이게 쾅 치면서 이게 계속 충격을 주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끝에까지 충분한 힘으로 당겨주지 못하고 이렇게 슬슬슬슬 힘이 풀리는 경우는 보셨다시피 얘가 너무 풀려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결국 사람이 이렇게 풀어서 다시 감아서 이렇게 걸어주면 되는 건데요, 초보자 입장에서 이게 과연 쉽겠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하여튼 이 나르기가 끝까지 와서 잘 오는지를 보시는 게, 그 파워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벨이거든요. 얘가 이제 벨 트리거고, 그래서 탁 놓으면 여기 보면 얘를 가면서 나르기 좀 요거와 같이 연동이 됩니다. 탭 기능과 같이 연동이 돼서 탭이 지나가기 요쯤에 얘를 걸어주는 이 고리가 있어요. 쇠가 있어가지고 요쯤에서 얘를 탁 걸어줬다가 어느 순간 지나면서 탁 치게 돼 있죠. 그러면은 마지막 여백, 우측 여백 마진에 5포인트 앞에 다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소리로서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정확하게 잘 작동하는지, 이렇게 가끔 보면 얘가 너무 이렇게 제 위치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보면 이렇게 되게 약하죠. 얘가 건들건들합니다. 원래 이 정도 유격이 있어야 돼요. 너무 없어도 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저 장력 스프링 하나로 이제 탁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요, 저 스프링이 너무 약하다든지, 또는 얘가 너무 휘인 경우도 있어요. 이게 얘가 물리적으로 휘어 있으면 얘를 때리지 못하고 이 밑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아니면 너무 위쪽을 때린다든지, 그러면은 때리면 소리를 이렇게 제대로 내지 못하고 옆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경우는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 좀 심각한 경우는 이 하우징을 다 빼서 이 안쪽 배를 고정하고 있는 이 힌지부터 스프링이 빠진 경우는 스프링이 걸어줘야 되고요. 또 이 스프링이 너무 늘어나 있는 경우는 사실은, 근데 이런 스프링은 또 이제 볼펜 스프링이나 이런 걸로 또 충분히 또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하여튼 잘 있는지, 소리가 안 나면 왜 안 날까 이렇게 잘 한번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그 일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상판을 열었을 때랑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보신 것 같고요. 아까 탭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이제 꼭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백스페이스 키입니다. 자, 보시면 한번 누를 때마다 날개가 백으로 뒷걸음 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한 칸씩.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백스페이스는 이 구조가 이렇게 되게 복잡해요. 여기까지 가서 이 안쪽 이 뭉치 밑에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한 번씩 걸어주면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까지 다 작동을 하는데, 얘가 제대로 걸어주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아예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눌렀는데 한 번에 안 걸리고 여러 번 눌러야 한 칸이 전진되는 그런 이제 헛도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눌렀을 때 절도감 있게 그냥 툭툭 눌러도 한 칸씩 정확하게 가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백스페이스 키를 쓸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컴퓨터에서는 백스페이스는 결국은 이제 백 딜리트 개념을 가지지만, 타자기에서는 지운다는 개념보다 특히 한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게 있냐면, 뭐 불필요한 스페이스를 다시 이제 줄이는 뭐 역할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 받침을 그러니까 이 겹자음을 타이핑할 때 지금 처음부터 이 배정되어 있는 쌍시옷, 시옷, 뭐 비읍 시옷, 니은 히읗 이런 거 말고 우리 뭐 리을 기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타이핑할 때는 결국은 받침 리을을 치고 백으로 가서 하프 스페이스를 누르고 받침 기억을 이렇게 눌러야 되거든요. 그럴 때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 한글 타자기는 영문 타자기에 비해서 백스페이스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은 한글 타자기이기 때문에 백스페이스의 작동이 아주 이렇게 원활해야만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백스페이스가 정확하게 작동하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백스페이스는 이 나르기의 힘 자체를 이렇게 백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힘이 조금 들긴 듭니다. 그래서 억질로 저거를 이렇게 톱니를 한 칸씩 돌려서 거는 방식이라서 부드럽지만은 않아요. 이거는 원래 이런 거고요. 그래서 타자기가 그런 부분에서 백스페이스가 작동 잘하는지 반드시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 거. 그리고 이 스페이스 바도 이 글쎄와는 별도로 여기에 신호를 전달해서 가는 독립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 바 자체도 한 칸씩 잘 가는지, 그리고 한글 타자기의 대부분은 특히 4벌씩은 그런데요. 누르고 떼기 전에 반틈이 가야 됩니다. 눌렀을 때 반틈, 뗐을 때 반틈. 그래서 한번 눌렀다 뗄 때 총 한 칸을 가지만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반칸, 뗄 때 반칸이 가는 거예요.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눌렀을 때 반칸, 뗄 때 반칸. 근데 이게 하프 스페이스가 안 먹히게 되면 심각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쌍자음, 그 겹자음을 입력할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간혹 그 스미스 코로나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이 하프 스페이스가 먹히는 경우가 있고, 하프 스페이스가 없는 모델인 경우는 이 하프 스페이스라 그러는데 반칸만 가는 거를 하프 스페이스 이 버튼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스미스 클래식 10이나 15 같은 모델은 하프 스페이스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보면 이 모델은 하프 스페이스가 없잖아요. 그러면 겹자음을 어떻게 입력하냐, 그런 경우는 얘를 누른 상태에서 같이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떼면 한 칸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프 스페이스가 먹히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놓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보들은 특히. 그래서 눌렀을 때 반틈, 뗐을 때 반틈. 그래서 결국 한 칸이 가는 거는 이렇게 해서 한 칸이 가는데, 그 짧은 순간이지만 나누어서 진행이 된다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한 칸씩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옆에 빨간 버튼을 해서 여기 보면 화살표가 2개 되어 있고, 또는 이제 Fast Repeat, FR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기를 하는데, 이 모델은 아시다시피 누르는 동안 나르기가 그냥 쭉 전진합니다. 근데 이게 전진하는 게요, 여기 보시면 탭처럼 완전히 그냥 점핑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차이점이 있는데, 탭은 뭐냐 하면은 나르게를 잡아주는 거를 모든 걸 그냥 빼버리고 그냥 다음 스탑 라인까지 그냥 얘처럼 이렇게 순간 먼 거리를 탁 이동시켜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작동 원리가 그래요. 그런데 이 패스트 리피트는 어떻게 되냐면, 이 스페이스바를 연타를 아주 빠르게 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각각마다 쭉 가지가 않고 따다다다다닥 하는 소리가 나듯이 이거를 연속으로 계속 반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가 반드시 나야 되고, 한 칸씩 그렇게 쭉 연결해서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한 칸 한 칸이 모여서 가는 거란 걸 알고, 그 작동이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냥 점핑하는 게 아닙니다, 얘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 받침키 또는 이제 시프트 키입니다. 이 시프트 키를 누르면 결국 이 로어 케이스에서 어퍼 케이스를 찍도록 해주도록,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리 자체가 뒤로 젖혀진다든지 활자집이 상하로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얘가 눌렀을 때 이쪽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이런 모델도 있고요. 얘를 눌러서 활자집이든 나르게든 움직이지만 얘는 내려가지 않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연결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결국 안으로 들어가면 서로 연결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혼자만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델들은 눌렀는데 얘는 안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부서져서가 아니라 각각을 눌렀을 때 다 작동을 하더라도 얘가 눌렀을 때 얘가 안 움직이는 모델도 있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델들은 몇 개 따로 있는데 국내 제품에서는 저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영문 타자기는 그런 게 제법 많았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버튼이 여기 이게 시프트 락이에요. 이제 컴퓨터에서는 이제 대문자 고정하는 캡슐 락이죠. 캐피탈 락인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눌러서 얘를 이렇게 눌러줘도 고정이 되고요. 보통 그렇게보다 얘를 그냥 누르면 됩니다.
얘가 누르면 그냥 이렇게 탁 걸리고 기계적으로 얘가 위로 올라오지 원복하지 못하도록 여기 잡아준 역할이에요. 그럼 풀어줄 때는 어떻게 하냐? 얘를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시프트 키를 한 번 더 탁 눌러주면 빠지죠.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누를 때는 얘를 누르고 놓을 때는 얘를 그냥 눌러서 탁. 자, 그런데 얘처럼 같이 움직이는 모델은 얘만 눌러도 오른쪽을 눌러도 왼쪽 이 락이 풀려야 돼요. 이해가시죠? 눌러서 오른쪽을 눌러도 락이 풀려서 놔야 된다. 근데 이게 왜 확인을 해야 되냐면 이게 워낙 긴 경로를 가지면서 양쪽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이렇게 휜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이 전달되는 상하 행정의 힘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얘를 눌러도 똑같이 시프트를, 왜냐하면 여기 글씨를 누를 때 위에 걸 누를 때는 이 시프트를 누르잖아요. 이쪽을 누를 때는 왼쪽 시프트를 새끼손가락으로 약지로 누르게 되고 소지로 누르죠. 근데 이게 양쪽이 균일하게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테스트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테스트도 같이 효과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와 얘가 서로 연동이 안 되는 그런 모델들이 있어요. 그런 모델들은 시프트 락을 풀 때도 이렇게 해서 얘를 눌러서는 락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반드시 락도 왼쪽만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구분을 해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타자기의 어떤 대분 개념을 좀 보셨는데, 다시 이제 리본 쪽으로, 다시 잉크 쪽으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결국은 타이핑을 할 때 보시면 글자는 결국은 이 글자 가늠쇠 위쪽 이 부분에 타이핑이 됩니다. 이해가시죠? 여기에 타이핑이 돼요. 그런데 자, 이렇게 보시면 툭 올라와서 이제 글자가 이렇게 찍힙니다. 그런데 얘가 찍히려면 잉크는 이 라인보다 훨씬 더 밑에 이렇게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럼 찍힐 때는 어떻게 하냐? 결국은 글쎄와 종이 사이에 이 잉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찍히지? 지금 상태 찍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잉크를 항상 여위로 지나가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찍은 글자를 볼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고안해낸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글자가 찍히는 그 찰나에만 이 잉크가 탁 올라오죠. 그 다음 내려갑니다. 그 순간적인 0점 아주 찰나에만 올라와서 내려가기 때문에 지나간 글자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계속 올라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글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쳤는지 뭘 쳐야 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구조를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걸 우리는 이제 리본 바이브레이트라 그래요. 리본이 이렇게 떨리도록 이렇게 바이브레이트 한다, 또는 리본 리프트, 뭐 이렇게 회사마다 부르는 방식은 조금씩 다른데, 그래서 이 리본 바이브레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저항이 없이 빨리 올라갔다가 빨리 내려와야 돼요. 누른 동안은 딱 유지가 되고 떼면 반드시 내려와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굉장히 얇은 슬릿으로 이렇게 요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본은 이렇게 뒤로 왔다가 얘를 기점으로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와서 이렇게 가는 방식이에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실제로 종이에 제일 가깝게 있는 부분은 이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결국은 종이에 닿을 가능성이 많아서 종이를 시커멓게 이염시키겠죠. 불필요하게. 그래서 딱 닿는 부위 여기만,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장 종이에 가깝게 이렇게 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격 조절은 얘가 왔다 갔다 이렇게 나사를 조절할 수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걸로 해서 간격 조절하는데, 문제는 이 카드 홀더라고 하는데 이 밑에 가늠자와 얘 사이의 간격, 그리고 여기 잡아주는 이 바이브레이터 역할을 하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결국은 이 기둥은, 얘는 그냥 기둥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이브레이터가 누를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찍히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밑에 얘가 기둥을 잡고 있죠. 빠지지 않도록 양쪽으로 이렇게 벌리면서 사람이 매달려 있는 것처럼 얘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얘가 휘었거나 어디라도 휘어 있다면 이 움직임이 스무스하지 못하고 어떻게 부드럽지 못하고 어디인가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갈 때는 이쪽 힘으로 해서 지렛대로 이렇게 탁 쳐주거든요. 쳐주는데 내려가는 힘도 여기에 원복하는 이쪽 힘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거의 뭐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내려가 줘야 돼요. 근데 내려가지 못하고 이게
글쎄는 원복했는데 리본이 내려가지 못하고 여기 어딘가 걸린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디가 지금 마찰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지를 보통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 샤프트가 휘어요. 얘가 휘거나 얘가 이제 휜 경우에요.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충격이나 이 리본을 걸다가 무식하게 이렇게 힘을 뺀다든지, 잘 모르는 사람이 특히 꼬맹이 애들이 장난친다든지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결국은 얘가 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휘어서 특정 영역에는 괜찮은데 어느 이상 올라가면 여기 얘랑 딱 부딪혀서 내려가지 못하는 거죠. 그 힘이 강해서.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없는지 잘 봐야 되고, 대부분은 약간 휘어진 경우는 이걸 잡고 그냥 약간 이제 원복 시켜주면 잘 빠지는데요. 심각하게 훼손만 아니라면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이게 잘 작동하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링크가 리본상 관련해서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레버입니다. 이게 이제 리본 컬러를 선택할 수 있는 리본 컬러 셀렉터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이제 검정 세모, 중간에 뭐 마이너스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빨강이 있죠. 그래서 이 말은 중간에 있으면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리본은 회전을 해요. 하지만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바이브레이트가 위로 올라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타이핑을 해도 종이에 찍히지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기능은 왜 있냐? 첫 번째, 오작동을 막는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타자기의 사용 용도 중에 우리가 글씨를 프린트를 해서 바로 보이는 이 인쇄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먹지를 대고 타이핑하는 경우가 있어요. 먹지 이해하시죠? 뭐 순수 그냥 먹지를 대고 종이에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카드 전표라든지 특수한 상황에서 그런 용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그 윗면에서는 타이핑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얘가 필요 없는 거죠. 잉크가. 이 먹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먹지에 그냥 이 글쎄로 그냥 눌러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할 때는 강제로 이렇게 끄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끈다는 역할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택자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상적인 수준에서는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이렇게 밑에 검정색 쪽으로 내리면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프 정도 올라와요. 이게 총 14mm 폭인데 위에 반틈 7mm 정도가 위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7mm 정도만. 그래서 이렇게 글자를 입력하게 되는데, 그러면 빨간색은 뭐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보통 잉크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단색 잉크입니다. 14mm 전체가 상하 모두 위에 7mm, 아래쪽 7mm도 그냥 구분 없이 흑색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 영문 타자기 같은 경우는 여기를 반틈 나눠서 그 아이들 왜 태권도 띠 보면 왜 검정과 빨강이 섞여 있는 그런 품띠를 하나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처럼 위쪽은 검정, 아래쪽은 빨강인 그런 이 2단 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얘를 위로 누르면요, 아래쪽 하프, 결국 밑에 쪽 7mm 정도로만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많이 올라와요. 보이시죠? 지금 여기가 경계 라인인데요, 이 경계 라인만큼 이게 다 올라옵니다. 다시 검정으로 해볼게요. 반틈만 올라옵니다. 네, 반틈만 올라오죠. 7mm면. 빨강으로 보내면 결국은 전체가 다 올라와서 아래쪽 빨간 쪽을 키우게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이제 아래쪽이 빨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 선택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빨강으로 내리면 빨강 리본을 쓸 수 있고, 위로 올리면 검정 리본을 쓰고, 중간에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형태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한글 타자기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빨간 리본을 쓸 일이 사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뭐 단색 리본을 거의 뭐 100% 다 쓰실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올려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렇게 바이브레이터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염될 가능성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 올라와서 내려가는 동안 이 종이랑 이렇게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쓰실 필요가 없고, 저는 이제 한글 타자기 같은 경우는 또 어떤 팁을 드리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위에가 검정이고 아래쪽이 빨강이면 검정은 한쪽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다르면 빨강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새 걸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단색으로 된 거는 어떤 장점이냐면, 보통은 이 위에 반틈만 이렇게 씁니다. 상단 7mm만 쓰기 때문에
밑에는 거의 쓰질 않아요. 이렇게 해서 밑을 쓰려면 이제 이렇게 선택지를 올려야 되니까요. 그럼 위에를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되냐? 얘를 그 카세트 테이프 A면 B면 이렇게 바꾸듯이 이렇게 뒤집습니다. 얘를 뒤집어서 이쪽으로 보내고 얘를 뒤집어서 이쪽으로 보내요.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7mm의 상단이 다시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색 테이프는 반틈만 쓰고 버린다 이게 아니라 이걸 거의 다 쓰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뒤집어서 쓰시면 2배만큼은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이제 마르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1.5배, 50% 정도는 좀 더 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단색 카트리지는 그만큼 이제 이렇게 뒤집으면 좀 더 오래 쓸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한글 타작에서는 이제 위로 쓸 일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고 꺼놓거나 검정으로 가거나. 그래서 요걸 했을 때 작동을 이렇게 리본이 움직이지 않아야 되고 내렸을 때 상단 반틈만큼 올라오고 올렸을 때 위에 올렸을 때 한 칸만큼 다 올라간다. 이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속 타이핑을 했을 때 리본이 상단에서 걸리지 않고 반드시 원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늘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이에 서로 마찰이 없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뭐 삼각형 같은 것도 있고 여기 이제 뭐 이 구멍이 하나 뚫려 있죠. 여기 보면.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또 사용법에서 또 설명하실 드릴 경우가 있겠지만 여기 구멍이나 여기 안에는 뭐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선을 끌 때 이렇게 줄을 끌 수 있는 일종의 그 파인더라 그럽니다. 파인더. 가늠자죠. 가늠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펜이 있잖아요. 볼펜이 있으면 여기를 이제 딱 이렇게 이 뾰족하게 이렇게 아래 볼펜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딱 이렇게 여기에 볼을 여기에 어느 한쪽 삼각형 어느 한쪽이라든지 뭐 여기 구멍이라든지 딱 넣어서 이거를 옆으로 보내면은 옆으로 가로선을 끊는다든지 꽂은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세로 수직선을 그을 수 있는 이 선긋기 가이드라고 이렇게 쓰이는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요 삼각형도 다 그렇게 쓰이고요. 이 부분도 그렇게 쓰이고 이거는 타자기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구멍이 뭐 여러 개 있는 것도 있고 삼각형이 있는 것도 있고 U자로 파여져 있는 것도 있고 모양이 뭐 타자기마다 다 다른데 그럼 파인더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정확하게 잘 있는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제 종이를 끼워서 타이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타이핑을 했을 때 모든 글자 다 쳐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 타자기 전문 뭐 특히 이제 국내에는 그런 경우를 좀 아닌 경우가 많은데 해외 사이트는 이제 보면 이 타자기 위치, 이 자판 배열별로 종이에 그대로 이렇게 타이핑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래서 우리는 좀 그렇게 하면 좀 안 맞죠. 왜냐하면은 영어는 전부 다 글자 대소문자 의미를 다 가지고 여기서 이제 보기가 쉽지만 이렇게 비읍, 쌍비읍 이런 거 하나 쳐봐야 너무 작아서 잘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본인이 그 자리에서 글자를 빨리 좀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타이핑을 쭉 골고루 다 하고 숫자 같은 경우는 차례대로 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이 문단부호도 다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 문단부호 다 보시고 해서 각각의 인쇄 결과물이 깨끗하게 잘 나오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가끔 이 글쎄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글쎄를 보면요, 글쎄 구조는 딴 게 없어요. 이 밑에 이 활자대가 있고 이 글쎄 위에 이 글자가 있는 부분이 양각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디귿자로 생겼죠. 요게 여기에 지금 중간에 보면 납으로 이렇게 납땜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글쎄는 언제든지 여기를 녹이면 조금만 뭐 한 300도 400도 정도의 열을 가하게 되면 이 납이 액상으로 녹아내리면서 액화되면서 이 메탈로 이제 액상으로 되죠. 그럼 얘가 쑥 빠져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것도 그렇게 해서 납땜으로 해서 만든 거고 분리도 또는 수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가끔 이 수리 상태가 딱 보면요, 이 라인을 보시면 대충 아실 거예요.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들어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옆에 인접해 있는 것들을 이 타자기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배열이 아니라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 같이 이제 이제 이웃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보시면요, 이 납땜 자국이나 지금 그 자국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너무 많이 하면 뭐 한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내리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납땜 상태가 이상한 것들이 없는지를 보셔야 돼요. 지금 얘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제가 뭐 확인을 다 한 거지만. 그래서 이 납땜이 이상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 글쎄가 누가 뭐 잘못했거나 아니면 뭐 뭔가 문제가 있어서요. 이 납땜을 누군가가 다시 했다는 이야기가 돼요. 다시 했는데 이걸 제대로 수리해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확한 문제가 없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테스트 이 타이핑을 하실 때 이 글쎄는 좀 뭔가 좀 이상하네. 왜 이렇게 뭐 아래 위가 문제가 아니라 뭐 비읍이 이렇게 나와야 되면 왼쪽은 진한데 오른쪽이 좀 약하다든지 좀 뭔가 좀 좌우가 특히 안 맞다. 아니면 이게 거의 뭐 이렇게 대각선을 기준으로 이쪽은 진한데 이쪽 반틈은 좀 안 맞다든지 이런 인쇄 결과물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인쇄 다른 글쎄들에 비해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 활자가 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휜 경우는 이제 바로 잡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가끔 이 글쎄를 누군가가 이렇게 이 납땜을 했는데 이게 가끔 이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초창기에 이걸 만든 사람이 납땜을 딱 제대로 이렇게 충분한 양 납을 넣어서 납땜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옛날에는 뭐 이렇게 자동화되지 않고 결국 사람들이 다 만들었으니까 이게 납이 좀 약한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제 너무 이게 뭐 강하게 팍 친다든지 뭐 이렇게 수많이 치다 보면 결국 이게 툭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를 사용자가 다시 이제 납을 녹여서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이 면을 맞춰서 높이와 면과 이거를 맞춰서 납땜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얼렁뚱땅 대충 했을 경우 그 납땜한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 이게 수리가 좀 잘못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초보 진짜 첫 타자기를 사시는 분이 그것까지 아실 수 있을까 과연 좀 걱정은 됩니다만 그런 것들을 일일이 이렇게 한 번씩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게 다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자세히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까지 다 보셨으면 뭐 케이스나 이런 것들 이렇게까지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뭐 저는 하는 방법이긴 한데요. 자, 앞편에서 제가 이 나르기 고정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자, 고정한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찍고 있어서 저는 좀 힘든데 이걸 두 손으로 잡고요. 흔듭니다. 이거 왜 흔드냐면요. 흔들었을 때 결국 이 하우징 밑에 받침대가 있고 안쪽에 이렇게 숭숭숭숭 구멍이 다 있는데 뭔가 빠져 있거나 뭔가 스프링이나 뭔가 부품이 깨져 있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흔들면은 안에 뭐가 들어 있으면 이렇게 이물질이 이렇게 막 굴러다니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렇게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빠진다든지 거꾸로 뒤집었을 때 위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본만 잘 고정을 하시면 이렇게 빠질 게 없죠. 근데 그런 이제 스프링이나 이런 것들이 빠지는 게 없는지 사실 그런 것까지도 잘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고수분들은 보시겠지만 초보분들이 보시기에는 과연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좀 더 자세히 보시려면 또 어떤 것까지 보셔야 되냐 하면요. 자, 이게 둥글대잖아요. 이 둥글대 손잡이입니다. 보시면 자, 얘를 고정하는 게 이 샤프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샤프트를 얘가 잡고 있는 거는 요 나사 두 개입니다. 요거와 요거겠죠. 근데 제 것만 해도 좀 보면 어때요? 이거 누군가가 잘못 연 거예요. 물론 이렇게 열려고 열 사람은 없어요. 첫 번째는 도구가 안 좋은 걸 쓰셨거나 이걸 이렇게 제쳤을 때까지 뭔가 힘을 줘야 될 정도면,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정말, 자 보세요. 자, 여기가 지금 뭐 나사산이 나갔잖아요. 원래 이렇게 일자잖아요. 앞에요. 얘는 정상이잖아. 보세요. 얘는 깨끗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런 구조여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폭을 가득 채우고도 딱 맞는 그 일자 드라이브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굵은 거죠. 폭이 거의 지금 봤을 때 육안으로 봐도 1mm가 넘습니다. 굉장히 굵은 그 일자 드라이브로 이제 해야 돼요. 근데 과연 이거는 왜 생겼을까요? 이렇게 보면
자, 이걸 푼다고 했으면요, 왼쪽으로 돌려서 반시계 방향으로 풉니다. 나사를. 처음에 이거를 풀려고 했었을 때 생겼을 거라면 이 방향으로 날 수가 없어요. 결국 어떻게 해요? 왼쪽으로 일자 나사를 이렇게 돌려서 뭔가 문제가 되려면 얘의 이쪽이 긁히거나 얘의 이쪽이 이렇게 이 나사산이 부서졌을 겁니다. 근데 얘가 이쪽에 부서졌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잠글 때 생긴 흔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잠글 때 이게 왜 생겼냐? 딴 거 없어요. 너무 얇은, 이거만큼 두꺼운 폭을 충분히 채우는 그 일자 드라이브가 없어서 이 사람이 이 날이 블레이드가 얇은 일자 드라이브를 여기서 끼웠는데, 그것도 센터에서 제대로 폭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요따만한 작은 일자 드라이버였다는 거예요. 그걸로 억지로 이 힘을 과하게 절대 이런 것들은요, 과하게 줄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조금만 줘도 절대 물려서 두 개가 같이 이렇게 90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원래 이렇게 조을 때 그 텐션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너무 과하게 쪼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픽 순간 날아가면서 얘가 이렇게 긁여서 이 산이 다 날아가 버린 거죠. 예,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론 풀 때는 상관없어요. 풀 때는 여기와 여기 힘을 받으니까 풀 수는 있는데, 다음에 쪼을 때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뭐냐 하면은, 전문가들은 절대 이렇게 수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첫째, 도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잠글 때 잘못된 도구로, 잘못된 힘으로 전달해서 이렇게 생채기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일 문제인 겁니다. 아예 손을 안 댔으면 진짜 뭐 어떻게 이렇게 잘 조절하면 되는데, 이렇게 부서져 버린 거, 이런 것들, 물론 이런 것들 지금도 뭐 나사를 구해서 만들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참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 중고란 게 차라리 손을 안 댔으면 좋았을 텐데, 잘못돼서 어떻게 어쩔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반대쪽은 그런 구조는 아니고, 사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또 나중에 또 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그냥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게 빠지게 돼 있어요. 빠지면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이 전체 샤프트가 빠지는 방식이고, 저쪽은 샤프트에다가 나사 두 개로 잡고 있는 방식이고,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구조물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 굉장히 이렇게 유동적이기도 하고, 저는 사실 이렇게 생긴 방식을 사실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건 되게 초기형 옛날 모델들이고요. 제대로 만들어진 모델들은 이렇게 만들진 않아요. 얘는 이제 워낙 이동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헤르메스 베이비가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긴 것들이 대부분 그 카피라서 이렇게 비슷하게 닮았는데, 이 부품들의 구조가 사실은 이 라인을 넘겨주는 그 작동감도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지고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오작동도 잘 생기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다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도 이 유격이 생길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구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리벳을 고정시키는 이 구조가 이게 나사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의외로 이게 나사 분리하면 이게 빠지겠지 싶은데, 이 전부 리벳으로 그냥 박아놨어요. 그래서 이 리벳이 요 안에서만 정확하게 작동해주면 되는데, 누군가가 이거를 바깥쪽으로 휘게 만들 만한 힘을 줬다든지, 뭔가가 이렇게 잘못되게 이렇게 힘을 줬다면, 보이시죠? 이 다 리벳이에요. 리벳으로 고정되어 있고, 여기 이제 이 링으로 고정되어 있죠. 이 리벳 같은 게 한번 벌어져 버리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이렇게 원복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가 쉽지, 리벳은 한번 망가지면 원래대로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양쪽 이 링을 잡아서 이쪽도 잡아주고 이쪽도 잡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럼 또 자기가 그거를 적어도 이제 그 드라멜이 있거나 이래서 누가 깎아서 이렇게 이링을 그 심을 만들어서, 직경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만들어야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된 것들이 굉장히 좀, 저는 사실 선호하는 방식은 아닌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747이 또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또 후기 모델들은 이렇게 만들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 안쪽 스프링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약해요. 여기도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스프링이나 텐션 구조가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들어있고, 안에 볼도 들어있거든요. 이게 딱딱딱 걸리는 거 있잖아요. 아까 라인 그 할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딱딱 걸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나요? 구멍 사이에 이렇게 돌아가는데, 요 안쪽과 여기에 볼이 들어가 있어요. 아주 딱딱한 그 재질의 볼이 있어서 딱 구멍마다 딱딱 걸리는데, 이 볼이 이탈되고 없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게 조금만 이렇게 만약에 빠져버리면요, 볼이 뚝 빠져요. 못 찾습니다.
비슷한 볼 베어링이나 이런 것들 아주 얇은 걸로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딱딱딱 걸리는 게 안 걸리면 볼이 빠져서 없구나,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서 제가 나르게 설명할 때 이 부분을 설명 안 했는데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나사들 있잖아요. 일일이 다 보셔야 돼요. 이게 흔적이, 열었던 흔적이 있는지, 열었다가 이걸 제대로 이렇게 쪼은 건지 아닌지. 사실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죠? 어떻습니까? 나사에 아마 다 나갔잖아요. 저는 뭐 사실 이런 걸 걱정 안 합니다. 이런 규격은 뭐 언제든지 구하려면 저한테 나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새 걸로 갈면 되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앞에 분들이 어떤, 뭐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죠? 이거를 손을 댄 누군가는 너무 무책임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타자기를 수리할 때 기본적인 원리나 이런 것들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지만, 얘처럼 쇠와 쇠가 붙는 부분, 쇠와 플라스틱이 먹는 부분,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이 먹는 부분,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나사가 종류가 다 다르고 조우는 방법이 다르고 텐션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풀었다 다시 풀 때, 조았다 풀 때도 다 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이거 뭐 기계 만지시는 분들은 당연히 다 아는 얘기인데, 근데 일반인들은 생각보다 그런 것들을 너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그냥 이상한 그냥 그 5,000원짜리 공구 세트 하나로 이렇게 모든 걸 다 하시려고 한단 말이죠.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여기는 이제 중고를 고르는 요령에 대한 영상이긴 한데, 정말 제대로 된 공구로 뭔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특히 이런 되게 정밀한 기계입니다. 타작이라는 것은 약 2,000여 개의 부품이 한 번 타건할 때마다 약 150개에서 180개 정도의 부품이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 어떤 반복되는 어떤 그거에도 이렇게 내구성이 40년, 50년 된 물건인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작동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은 정말 천재적인 사람이고 잘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게 이렇게 너무 그 무책임하게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좀 잘 살펴서 이왕 사실 때 좋은 걸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난 기계인 만큼 멀쩡한 걸 사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싼 게 좋을 리는 만무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상 이렇게 저렴하다고 해서 깨끗하다고 해서 가서 보면 대부분은 문제가 많았고요. 오히려 더 뒷감당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 초보 때 입문기로서 고를 때는요, 저는 차라리 너무 모르시니까 저처럼 이렇게 다 살펴볼 수 있으면 좋고, 없다면은 저 같은 사람을 알면은 데리고 가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은 차라리 믿을 수 있는 이 제품을 그거를 보증하는 데서 구매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이 구매 후에 스트레스 덜 받고 사용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별 필요하지도 않은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사실 이 기계를 사서 타이핑하고 그거에 대한 인쇄 결과물을 즐기는 게 중요한데, 저는 본업이 이게 아니잖아요. 저는 원래 이제 다른 걸 하는 사람인데, 짧은 시간에 여러 타자기를 접하면서 어떻게 혼자서 이걸 다 이렇게 뭐 분해하고 조립하고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급한 마음에 또 매물이 없어서 이렇게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너무나 엉망인 게 많아서 제가 고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안타깝게 국내에 이제 타자기 중고 매물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외국 제품에 비해서. 또 우리는 또 한글 타자기가 우선이잖아요. 영문 타자기는 외국에 이베이든 뭐 어디든 많습니다. 그런데 한글 타자기에 대한 프리미엄이 또 있고, 또 한국 사람은 어쨌든 한글 타자기가 그래도 일본어로 뭔가를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 한글 타자기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변이 확대돼서 그런지 매물이 조금 줄고 또 물건값도 약간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특히 보시다시피 이 크로보 747TF 같은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 모델을 좋아하는데 그렇게까지 좋아해야 될 이유가 있냐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저도 좋아서 사긴 샀지만 너무 이렇게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보다는 저는 또 더 좋아하는 한글 타자기들이 많아요. 특히 마라톤 제품에서도 사실 저는 한글 타자기 중에 가장 개인적으로 많이 선호하는 모델은
마라톤 900, 1000 이런 모델이거든요. 4벌식 모델, 마지막 4벌식 모델. 폰트도 훨씬 예쁘고 뭐 작동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제 이 747의 매력은 바로 이 작다는 거죠. 너무나 작고 아름답게 잘 디자인되어 있고, 뭐 아름답다고 말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4벌식 타자기 중에 생산된 국산 타자기 중에는 외산 타자기가 개조된 거 말고요, 이 국산으로서 가장 작고 가볍고 이쁩니다. 예쁘고 잘 만들어졌죠. 그리고 뭐 몇 가지 단점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이 작은 타자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 선택자가 많이 없어요. 이 사이즈로 이 크기로 해서 나온 시리즈가 300 시리즈, 700 시리즈가 전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747 밑에 있는 707이 있고 그 앞에 302가 있고 또 이렇게 몇 가지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이게 선택자가 많이 없고 그나마 이제 시중에서 구매하기가 쉬운 거는 그나마 이 747 또는 707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마저도 이제는 매물이 없어서 다들 이제 구하고 싶은데 못 구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구매를 하실 때 그래도 특히 초보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제 영상을 여러 번 좀 보시고 기본적인 그 정보를 좀 알고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앞으로는 각 그 뭐 국산이든 영문이든 제가 갖고 있는 타자기들 중심으로 해서 이 특징과 이 구매하는 요령과 뭐 간단한 자가 정비 이런 것들을 아마 지속적으로 올릴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중고 구매를 할 때 꼭 이 모델이 아니더라도 제가 설명드린 대부분의 것들은 모든 타자기에 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중고 구매를 하시는데 후에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의 작은 가이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마련해 봤습니다.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영상 계속 만들어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